저 종이들을 빼앗기면 저는 끝장입니다. 압송되던 길 위에서 제가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목숨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벼슬을 잃는 것이 아까워서도 아니었습니다. 제 손에 남은 마지막 것이 종이와 붓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조 임금이 세상을 떠난 뒤 조정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어제까지 충신이라 불리던 사람도 오늘은 의심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 이후 저는 강진으로 유배되었습니다. 한양에서 나라의 제도를 논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남쪽 끝 유배지가 된 것입니다. 강진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닷바람은 차가웠고 사람들의 시선은 더 차가웠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가까이 오려 하지 않았고 저 역시 누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방에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입 밖으로 그렇게 말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백성은 여전히 가난했고 관리들은 여전히 백성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제가 벼슬을 잃었다고 해서 세상의 문제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생각을 멈추지 않는 것.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죄인을 구경하러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중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글을 조금만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에게서 배우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제가 일부러 차갑게 말했습니다. 죄인에게서 무엇을 배우겠느냐. 하지만 아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사람들은 아마 내가 침묵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 침묵해버리면 그들의 뜻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유배지라도 좋습니다. 벼슬이 없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강진 유배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책과 생각이 태어나는 장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죄인이 어떻게 세상을 고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저는 잠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앞에 서 있던 젊은이는 겁이 많아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진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된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배지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는 사람들을 피하며 살았습니다. 죄인은 조용히 살아야 합니다. 눈에 띄면 안 됩니다. 말도 아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자꾸 제 주변으로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구경만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글자를 묻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세상 이야기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은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관리는 왜 백성을 두렵게 만듭니까?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제가 한양에 있을 때부터 계속 고민하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는 강진시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장터는 늘 시끄럽습니다. 짐을 나르는 장정들, 값을 흥정하는 장사꾼들, 뛰어다니는 아이들. 하지만 그 속에는 또 다른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숨 소리였습니다. 쌀값 이야기, 세금 이야기, 소작 이야기. 백성들의 삶은 늘 계산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먹을 것이 있는지, 내일 세금을 낼 수 있는지.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공부를 했는가? 그날 이후 저는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양에서 쓰던 글은 조정을 향한 글이었습니다. 지금 쓰는 글은 백성을 향한 글이었습니다. 백성을 편하게 하는 행정은 무엇인가? 관리는 어떤 마음으로 일해야 하는가? 그 생각들은 훗날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같은 책으로 정리됩니다. 하지만 저는 곧 깨달았습니다. 글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백성들이 겪는 어려움은 글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활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물길, 돌길, 사람들이 다니는 길. 조금만 손을 보면 더 편해질 것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생 근처 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킨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덜 힘들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어떤 노인이 말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길을 고쳐놓았는지 참 편하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발명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사람이 덜 힘들게 사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발명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힘을 덜 쓰게 하는 장치를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 무거운 것을 더 쉽게 움직이는 방법. 그 생각은 훗날 제가 다시 연구하게 되는 여러 실용 기술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유배지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말은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강진에서 태어나는 수많은 발명과 기록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저 무거운 돌을 정말 사람 몇 명만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시 손에 들고 있던 나무 조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직 완성된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나무와 줄, 그리고 작은 도르래 몇 개로 만든 단순한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구조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된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강진에서 지낸 지 몇 해가 지나자 저는 주변 사람들의 삶을 조금 더 가까이 보게 되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 물건을 나르는 장정들, 돌을 옮기는 일꾼들. 그들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의 대부분은 힘을 쓰는 일이었습니다. 돌 하나를 옮기기 위해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야 했고, 큰 목재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온몸을 쓰며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늘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왜 사람은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해야 하는가? 사람이 가진 힘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 힘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양에서 여러 기술자들과 함께 일을 하며 그런 원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물건을 직접 들어 올리는 대신 장치를 이용하면 훨씬 적은 힘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기억이 유배지에서 다시 떠오른 것입니다. 어느 날 저는 제 거처 근처에서 작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길게 깎은 나무 막대와 줄을 묶고 도르래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바퀴를 달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돌 하나를 매달아 천천히 당겨보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돌이 생각보다 쉽게 움직였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들 수 없는 돌이었는데 줄을 당기자 조금씩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멈춘 채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의 힘을 나누었으면 가능하구나.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게 정말 되는 겁니까? 제 제자 황상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제가 만든 장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요술이 아니다.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의 힘을 지혜로 바꾸는 것이다. 저는 제자들에게 줄을 잡아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당기자 돌이 조금 더 쉽게 올라갔습니다. 세 사람이 당기자 더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던 사람들의 얼굴이 점점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함이었고, 그 다음에는 놀라움이었고, 마지막에는 확신이었습니다. 이걸 쓰면 큰 돌도 옮길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이런 원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제 삶에 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치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여러 번 구조를 바꾸었습니다. 나무의 길이를 바꾸고 줄의 방향을 바꾸고 바퀴의 위치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훨씬 안정적인 장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사람 몇 명이 힘을 합치면 큰 돌도 움직일 수 있는 장치. 저는 그것을 바라보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양에서 참여했던 화성 축성 때에도 이런 원리가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거대한 돌을 들어 올리기 위해 거중기라는 장치가 사용되었습니다. 여러 개의 도르래를 이용해
무거운 돌을 비교적 적은 힘으로 들어올리는 장치였습니다. 지금 제가 만든 것은 그 원리를 단순하게 응용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런 것을 왜 만드십니까? 저는 잠시 강진 바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이 덜 힘들게 살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이 제 대답이었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항상 거창한 문제가 아닙니다. 때로는 무거운 돌 하나, 불편한 길 하나, 힘든 노동 하나가 사람의 삶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조금 나아질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제 초당 주변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배우려는 사람도 있었고, 세상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었고, 제가 만드는 장치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유배지는 제 삶을 가두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곳에서 저는 더 자유롭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제가 강진에서 남기게 될 진짜 발명은 이 작은 장치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몇 년 뒤 저는 조선의 관리들이 어떻게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한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책은 훗날 조선 행정의 가장 중요한 지침서가 됩니다. 그 책의 이름은 바로 목민심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첫 문장을 쓰기 전에 잠시 붓을 내려놓고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책이 백성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만들 수 있을까? 선생님, 이 글을 정말 세상에 남기실 생각이십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잠시 붓을 멈추었습니다. 제 앞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먹물이 번져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수없이 고쳐 쓴 문장이 남아 있었고, 그 문장 하나하나에는 제가 유배지에서 보고 들은 세상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글을 쓰게 된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강진에서 지낸 시간이 어느덧 오래 흘렀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세상과 완전히 끊어진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양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유배지에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관아 근처에서 한 농부가 관리에게 꾸지람을 듣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농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속 허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세금을 제때 내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은 법이다. 관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법이란 원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오히려 백성을 더 괴롭히는 도구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초당에 돌아와 오래 생각했습니다. 관리라는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제가 벼슬을 할 때도 늘 고민하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유배지에서 보니 그 문제는 훨씬 더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관리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백성을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는 무엇인가? 저는 그 생각들을 하나씩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목민관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한다. 이 문장을 적는 순간 저는 한동안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말로는 간단한 문장이지만 현실에서는 가장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제 옆에서 조용히 글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강진에서 제게 글을 배우던 제자들은 어느새 훌쩍 성장해 있었습니다. 황상을 비롯한 여러 젊은이들이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토론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런 글을 쓰시면 조정에서 또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잠시 웃었습니다. 이미 미움을 받아 유배온 사람이 아닌가. 방 안에 작은 웃음이 퍼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곧 다시 진지해졌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한다.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관리의 잘못을 말하고 백성의 어려움을 말하고 나라의 제도를 바로잡는 이야기를 남겨야 한다. 그것이 제가 공부를 해온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밤마다 붓을 들었습니다. 백성의 삶을 편하게 하는 행정의 방법, 청렴한 관리가 지켜야 할 원칙, 백성을 괴롭히는 잘못된 관행들. 그렇게 하나씩 글이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그 글들은 결국 한 권의 책으로 정리됩니다. 그 책의 이름이 바로 목민심서입니다. 목민심서는 단순한 학문서가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마음가짐과 행정의 방법을 정리한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책을 쓰면서도 한 가지 걱정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이 글이 세상에 쓰일 날이 올까? 유배지에서 쓴 책은 쉽게 세상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저 역시 다시 벼슬길에 나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초당 밖에서는 바람이 천천히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장을 쓰기 위해 붓을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남기려는 것은 책 한 권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남기려는 것은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나라가 백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생각이 언젠가 누군가에게 전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적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관리가 될 자격이 없다. 먹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며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진의 밤바다는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유배지에서 만든 가장 큰 발명은 어쩌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글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유배 생활이 끝난 뒤 제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강진에서 쓴 이 책들이 조선의 역사를 바꾸는 씨앗이 될 것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선생님, 이제 한양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앞에 서 있던 제자는 숨을 고르며 같은 말을 다시 전했습니다. 조정에서 유배가 풀렸다는 소식이 내려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배가 시작된 이유 자체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날이 찾아오기까지에는 너무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강진으로 내려온 지 어느덧 18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벼슬도 잃었고 이름도 잃었고 제 뜻을 펼칠 자리도 잃었습니다. 한양에서 나라의 제도를 논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남쪽 끝 유배지가 된 것입니다. 처음 몇 달 동안 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오래 이야기하지 않았고 밖에 나가도 오래 걷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세상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힘들게 살고 있었고 지방의 행정은 여전히 어지러웠으며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장의 기록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글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의 마음가짐, 나라의 제도를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저는 그 생각들을 하나씩 적어내려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쓰인 글들이 훗날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같은 책이 됩니다. 목민심서는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과 행정의 원칙을 기록한 책이었고, 경세유표는 나라의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정리한 책이었습니다. 흠음신서는 억울한 재판을 줄이기 위한 형벌과 재판의 기준을 기록한 책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들을 쓰면서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이 덜 힘들게 살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발명이라고 하면 거대한 기계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삶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만드는 생각.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발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만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당 주변의 샘을 손보고 사람들이 다니기 편하게 길을 고치고 생활에 필요한 작은 장치들을 궁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사람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강진에는 배움을 원하는 젊은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훗날 제 학문을 이어가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초당에서 함께 책을 읽었습니다. 경전을 읽고 세상의 이치를 토론했습니다.
어느 날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많은 글을 남기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세상이 바뀌지 않더라도 언젠가 누군가는 이 글을 읽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산초당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차를 끓이고, 낮에는 글을 읽고, 밤이 되면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깊은 공부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권력도 없고 체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생각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솔직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유배 생활이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잠시 강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힘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세상을 더 가까이 볼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직접 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배는 나를 가둔 것이 아니라 나를 공부하게 만들었다.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의 뜻을 조용히 이해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정말로 강진을 떠나게 됩니다. 유배가 풀리고 다시 한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떠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초당 앞에는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대숲 사이로 바람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18년의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절망, 제자들과 함께 책을 읽던 밤, 글을 쓰며 고민하던 수많은 날들, 그 모든 시간이 이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곳에서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남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책, 수많은 제자, 그리고 수많은 생각들. 그것들이 언젠가 세상에 전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것을 잊지 말거라. 제자들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강진 바다의 바람이 등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유배를 실패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게 유배는 가장 많은 생각과 발명이 태어난 시간이었습니다. 벼슬이 없는 자리에서 저는 오히려 세상을 바꾸는 방법을 더 깊이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조선에서 가장 많은 책을 남긴 실학자, 백성을 위한 행정을 기록한 학자, 그리고 유배지에서도 생각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 그 이름이 바로 정약용 다산이었습니다.